자, 우리가 24-25 시즌, 지난 시즌이죠. 네. 그리고 25-26 시즌, 아직 이적 시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포지션별로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 이런 것들을 팀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누가 가장 강한가부터 누가 가장 약한가까지 쭉 한번 나름대로 줄 세워보기를 할 텐데, 일단 24-25 시즌을 한번 분석해보고 네. 25-26 시즌을 예상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순위별로 갈 거고요. 그리고 공격 라인부터 스타트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4-25 시즌을 분석해보면 역시 첫 번째로 봐야 될 팀 리버풀. 슬롯 감독이 오면서 4-3-3과 4-2-3-1을 적절히 오가는 형태의 경기 운영을 했는데, 살라, 학포, 디아스 이 3톱이 제가 볼 때는 주전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주전조. 누네스는 나가시고요. 예. 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어쨌든 자,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뛰어난 역습 능력. 뭐 살라나 디아스는 특히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특히 살라는 그렇죠. 월드 클래스급의 그죠? 미친 활약을 했고요. 네. 슬롯 감독이 사실 이전의 클롭 감독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점유할 수 있는 팀으로 팀 스타일을 변모시켰는데, 이 효과적인 전술 변화가 공격진의 폼을 확 올려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역시 살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는 점. 그래서 살라가 조금 잠잠할 때는 네. 파괴력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결국 골잡이 부재가 좀 느껴졌고요. 네. 특히 이제 이전에 그래도 나올 때 결정력이 괜찮았던 조타의 경우는 오히려 결정력이 이전 시즌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타의 경우는 오히려 폼이 좀 떨어진 시즌에 속했다. 골잡이 부재가 좀 느껴졌던 리버풀의 부정적인 측면, 살라를 제외한 골잡이 부재가 아쉬웠고요. 추가 고려사항 역시 슬롯 감독의 첫 시즌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네. 살라가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기여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24-25 시즌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인데, 아스날의 경우는 일단 사카 오른쪽 부동의 주전이었고, 확실하죠. 물론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었지만 네. 부동의 주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땐 뭐 트로사르나 마르티넬리가 네. 그때도 있었고, 왼쪽은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 폼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기용이 됐었죠. 답답해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답답합니다. 네, 최전방 제수스, 하베르츠, 미켈 메리노. 제주스도 부상으로 빠졌고 네. 카이도 결국엔 부상으로 빠졌고 결과적으로는 메리노까지 뛰게 됐지만, 주전을 지금 본다면 왼쪽에 마르티넬리, 네, 가운데 카이, 오른쪽 사카를 주전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3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일단 사카는 누가 뭐래도 리그 최고의 윙포워드 중에 한 명이고, 여러 선수들, 이게 좀 좋게 보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두 자릿대 득점이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해결사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골이 약간 분산된 느낌이었는데, 사실 많은 아스날 팬분들은 분산된 득점보다 한 명의 확실한 득점을 그죠. 더 많이 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웨데고르가 약간 부진했고, 그리고 네. 라이스가 나름대로 골을 넣으면서 분전해 줬습니다만 10골이 넘어가는 선수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좀 답답함이죠. 그렇죠. 네. 대신 이제 라이스의 전체 대회 스탯은 9골과 10개도 네. 공격 능력은 만개했던 시즌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올 시즌 또 트로피를 따지 못했고, 그쵸. 웨데고르의 공격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14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골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 결정력 부족이 맞아요.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성적들이 실제 결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선수가 이제 빠졌을 때 공격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일단은 골잡이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가 볼 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여름은 어쨌든 공격전에 돈을 좀 쓰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공격전에 돈을 안 썼죠. 그렇죠. 예, 미켈 메리노 공격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도 여러분 공격수 자리에 서고 있어서 그렇지 네. 공격수로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 그렇죠. 예, 제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물론 뭐 제로톱도 설 수 있는 9번 자리도 설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원래 영입하려던 목적은 자카가 나간 자리를 네.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엔 공격 라인에 제대로 된 영입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작년 이적 시장이 네.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인데, 4-3-3과 3-2-4-2 형태. 뭐 그리고 좀 경기가 안 풀려서 그런지 펩 과르디올라가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4-4-2와 같은 형태의 네. 후반기 전술을 좀 쓴 바도 있었었죠. 핵심 공격 조합은 역시 엘링 홀란과 뭐 어느 위치를 뛰거나 일단 자주 나왔던 포든. 네. 그리고
뭐 그릴리시, 도쿠, 마르무시, 사비뉴, 베르나르드 실바 수많은 선수들이 윙포워드에 기용이 됐는데 여기서 좀 건질만한 선수는 역시 도쿠 혹은 마르무시 그리고 사비뉴 기복은 좀 있지만 기복이 있었지만 네.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전이라고 한다면 홀란 부동의 주전 네. 그리고 못했지만 포든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만 놓고 본다면 마르무시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르무시는 제가 좋았고. 봐도 윙포워드 한 자리는 예. 분명히 뛰어야 되고 거기서의 득점력이 분명 풀 시즌을 이제 맨시티에서 출발하게 될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홀란의 엘리트 득점력 그리고 마르무시의 1월 이적 이후에 바로 나왔던 아주 상당한 좋았죠. 득점력이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끝내 확보했어요. 맞아요. 이게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역시 전체적인 경기력 하나.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구조적으로 네.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격진의 누구의 부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맨시티가 부진했다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다음 시즌 팀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들의 파괴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 조기 탈락 16강 진출에 결국 실패를 했고 이게 가장 공격진 문제는 컸죠. 필 포든의 부진입니다. 그게 커요. 포든이 어떻게 폼을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영입된다 하더라도 포든은 좀 올라와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포든이 좋은 그 기량을 보여줬을 때 파괴력은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네. 강하고 그래서 잘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핵심 선수의 부상, 네. 홀란과 같은 선수들이 맞아요. 결국 또 부상이 있었고 전반기에는 홀란의 백업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네. 다행이건 마르무시 영입으로 일단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 고려사항은 역시 홀란 이외에 선수들의 득점 기회 창출 부족. 이걸 이제 마르무시가 좀 보완해주긴 했으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다른 윙포워드 자원들의 좀 더 분전이 필요해요. 특히 사비뉴는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도쿠의 경우도 기복을 좀 줄여야 되고요. 네. 케빈 더브라이너는 이번 24-25 시즌만 하더라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그치. 동안에 주요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느껴졌는데 네. 이제는 아예 더브라이너가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뭐 라인드러스가 들어왔고 셰르키도 그다음에 왔고. 셰르키도 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부분은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맨시티의 상황이고요. 다음은 첼시인데 마레스카 감독의 예. 전술에 의한 4-3-3이나 4-2-3일 주로 네. 4-2-3일 형태로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빌드업 위주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놨고 핵심 공격 조합은 역시 네투, 마두에케, 산초, 윙포워드 자리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고요. 니콜라 잭슨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콜 파머의 공미 자리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투와 마두에케가 주전적으로 좀 많이 네. 특히나 마두에케는 후반기는 꽤 괜찮았고 니콜라 잭슨은 멍청한 플레이를 좀 가끔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주전으로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공미 자리에 파머가 나오는 뭐 4-2-3-1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4명이 네. 요 조합으로 짜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파머는 뭐 미드필더가 맞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공격진에서 또 빼놓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애매하죠. 네, 그래서 그냥 파머는 저희가 네. 넣어놨고요. 긍정적인 측면 일단 챔피언스리그 복귀했습니다. 컨퍼런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슨의 득점력이 정말 잠깐 좋았던 때가 있었죠. 잭슨의 득점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다. 저도 쓰면서 어색했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는 없는 건 16경기 초반 리그 16경기 9골을 넣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를 잠깐 되돌아보고자 이렇게 좀 넣어놨고 엔소 페르난데스의 공격기요. 공격 포인트가 22개. 그리고 네투의 후반기 영향력. 후반기 때 중요한 골들을 또 네투가 넣어줬죠. 산초가 뭔가 저물어가던 시점에 네투가 또 잘해줬고 마두에케도 잘해줬던 맞아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분전에 이들의 활약이 첼시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에도 잭슨이 바로 나옵니다. 긴 무득점 기간 4개월가량 골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그 멍청한 플레이가 좀 나왔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팔꿈치로 쳐가지고 퇴장당한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플레이죠. 정말 네. 바보 같은 플레이입니다. 기대 득점 대비 저조한 득점.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저도 이걸 발췌했는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8.2골 가량이 적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결정력의 부재를 얘기할 수 있는 네.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에 대한 보강은 이미 리암 델랍도 데려왔고 그리고 기튼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액 이적 선수들의 부진, 돈을 나름 쓴 선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성과가 있었냐? 그러진 못했고 리그 득점력 64골. 아무래도 좀 보통 수준의 아직은 좀 더 득점력의 보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첼시도 골잡이 부재가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이 좀 아닌가 싶고요. 추가 고려 사항은 역시 공격진의 구성 이 24-25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불안정했고 그로 인해서 델랍을 빠르게 영입을 한 거고요. 어린 선수 투자 전략의 위험성이 항상 좀 따라오는 그런 첼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볼 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6가 아니지만
이번에 5위를 차지한 네. 근데 뉴캐슬은 같이 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뉴캐슬은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했고 그죠. 꾸준히 그 위치를 도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예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곧 국내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안을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와 네.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주목도가 당연히 네. 있는 지금 시기인데 뭐 역시 4-3-3 형태로 출발하지만 주로 공격 시에는 3-4-2-1 형태로 변화되는 구조를 많이 취했던 뉴캐슬이고요. 핵심 공격 조합은 최전방 이삭, 왼쪽에 고든, 오른쪽에 머피 혹은 반스입니다. 일단 이삭의 대단한 활약. 이번 시즌 유럽에서 제일 좋은 기량 발전 혹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공격 중에 하나죠. 리그 최우수 공격수로 네. 떠올라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이었고 머피도 예상 밖의 뛰어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스가 후반기 때 그래도 적절하게 윙포드 자리를 메워주면서 활약을 했고 토날리의 중원 영향력은 토날리가 미드필더긴 하지만 이게 공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토날리가 적응하기 전까지 뉴캐슬 전반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토날리가 정착이 되면서 그치. 뉴캐슬 컨디션이 확 올라왔는데 예. 그게 공격진에게도 영향을 줬고요. 카라바오컵 우승까지 24-25 시즌 달성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은 그 토날리가 못 나왔던 때의 더딘 시즌 시작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전술 변화. 결국 이삭과 같은 선수들도 후반기 때 부상이 좀 있었죠. 이삭이 부상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상 이탈. 네. 특히 주전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큰 뉴캐슬이기 때문에 잘 메우는 게 중요하고 전체 공격진의 시즌 전반기 일관성 부족. 이러다가 이제 중반기 때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 변화가 통하면서 있었죠. 확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전반기 때 아쉬운 모습은 자칫 추후 시즌에도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앞서 말씀드렸던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이 그래도 올 시즌 나와준 것이 주요했고 토날리가 팀 합류 효과가 진짜 컸어요. 커요. 토날리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에디아우 네. 감독이 토날리의 위치를 약간 변경한 것도 주요했는데 어쨌든 공격 라인에서 어떤 선수가 추가적으로 영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든과 이삭의 이 라인 거기에다가 제이콥 머피의 발전을 생각하면 뉴캐슬도 공격 라인이 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위력적. 특히 이삭의 존재가 네. 가장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모린 감독 부임하고 난 뒤로 3-4-2-1 포메이션을 계속 쓰고 있죠. 호일룬, 전반기 기준 터나 감독이 있었을 때를 포함했을 때는 레시포드, 네. 그리고 가르나초, 아마드 디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을 이제 2선, 3-4-1의 2의 자리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디알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당연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데 나머지가 다 아쉽죠. 너무 아쉽죠. 싹 다 아쉽죠. 싹 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쿠냐를 발빠르게 예. 영입을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긍정적인 측면 아마드 디알로의 성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창의성, 마지막 아스톤 빌라전의 승리가 그래도 뭔가 시즌 마무리를 더 최악으로 가지 않게끔 네. 승리를 해냈던 긍정적인 측면은 있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리그 역대 최저 44골, 기득점 대비 심각히 저조한 득점 12.91골 차이가 났대요. 와, 그럼 이제 13골을 그거보다 미달해서 때린 건데 호일룬 같은 선수들이 놓친 거 너무 크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13골은 들어갔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호일룬의 부진, 크로스나 박스 안에서 뭔가 타겟을 삼을 만한 선수가 아예 없었다는 예. 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때때로 아모린 감독의 전술 운용이 백스리 형태가 좀 고수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역습 상황이나 공격을 나갈 때 공격 숫자가 부족할 때가 간혹 보여요. 그런 아쉬움들이 따라왔던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 결정력 위기, 또 아모린 감독의 전술 어떤 과도기 이런 부분들이 올 시즌을 좀 어렵게 만든 요인이 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죠. 사실 공격 조합에 지르크지 같은 선수를 넣을 법한데 이 선수도 이번 시즌 부상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주전조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 최종적으로 호일룬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팀 입장에서는 좋은 역할이 되진 못했죠. 예. 다음은 이제 토트넘 호스퍼인데 4-3-3 형태로 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용을 했었습니다. 핵심 공격 조합은 역시 솔랑케 혹은 백업으로 나왔던 히샬리송, 그리고 오른쪽 브레넌 존슨, 왼쪽 손흥민. 요게 주전조죠. 네, 이렇게 주전주로 좀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 일단 유로파리그 우승했다는 네.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늘 공격적인 전술을 쓴다는 점, 그리고 시즌 초반에 꽤 높았던 득점력. 손흥민 선수가 물론 두 자릿수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그래도 올 시즌 꽤 기록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계속 패스를 열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꾸준한 공격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너무 처참한 리그 순위 17위고요. 그리고 전체 포지션에서 따라왔던 심각한 부상 위기, 부상 불운이 좀 많이 찾아왔고 그게 공격이 아니더라도 미드필더 수비 쪽에서의 부상 당연히 공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리그에서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 점.
어쩌면 일관되게 못했다라고 팬분들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죠, 사실. 네. 순위만 보면. 그리고 전술적인 비판. 결국은 포스테코글루가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는 평소 전술을 포기했는데 네. 리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진했던 올 시즌이고 추가 고려 사항은 유럽 대항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리그에서 실패하는 정말 극명한 대비가 따라왔는데 이제 감독이 바뀌기 때문에 아예 새 판을 짜게 될 거라는 점이 추가 고려 사항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다른 팀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7개 팀만 보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우승한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네. 이탈리아에서 지금 한 팀을 꼽으라면 그래도 인테르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도 간단하게 볼게요. 네, 챔스 결승을 나가 네. 두 팀까지 보겠습니다. 레알의 경우는 역시 4-3-3 내지는 뭐 4-4의 다이아몬드 주로 4-3-3을 좀 썼는데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역시 핵심 공격 조합으로 봐야겠죠. 확실히 이렇게 보면 또 그 프리미어리그가 빡센 리그는 맞지만 타 리그의 탑 클래스에 있는 최정상에 있는 또 유럽 대항전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의 네임밸류가 세요. 그들은 클래스가 좀 레알, 다르죠. 바르셀로나가 특히나 이 네임밸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상 최고 조합 아닌가요? 맞아요.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으로. 근데 물론 이제 약간 대부분 다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라는 게 굳이 따지면 아쉬움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그냥 선수 개인의 기량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결국 전술 균형을 찾는데 그치. 애를 먹었고 네. 안첼로티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올 시즌은 무관으로 끝났고 또 마찬가지로 토니 크로스 이탈로 인한 중원의 창의성 저하는 공격진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결국은 알론소 감독이 새 판을 짤 때 이 공격진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공존시켜낼 것이냐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크로스의 어떤 이탈, 빈자리를 네. 어떻게 잘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슈틸러 같은 선수들 링크가 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인데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헤리케인 최전방 마이클 롤리스의 오른쪽. 지금 사네가 다행히 뮌헨을 떠날 것 같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뮌헨 팬분들에겐 축하드리고 예. 일단 출전 시간 기준으로는 사네 혹은 코망이 좀 많이 나왔는데 후반기 때 빈도를 생각하면 사네가 일단 좀 그래도 주전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 공미 이렇게 공격진을 평가할 수 있고 분데스리가 우승과 99개의 득점, 케인의 아주 뛰어났던 득점력과 활약, 올리스 진짜 잘했습니다. 약간 중간에 좀 아쉬웠던 순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네. 바이언 선수 중에 하나죠.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을 지적을 올리스의 네. 발끝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했고 무시알라도 전반기 때 더 엄청난 활약이 나왔던 경향은 있지만 무시알라는 선수의 존재감은 그럼요. 여전했고 콤파니 감독의 점유율 전술 이게 이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투웨이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전술적인 확고함을 더 가져다 줬기 때문에 공격을 보는 맛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포칼 조기 탈락과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 조직적인 수비에 대한 공격 아이디어 부족. 그 상대가 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약간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답답하죠. 좀 답답하고 뭔가 세부 전술이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콤파니가 보완을 해야 되고 역습에 대한 취약성과 불필요한 실점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쉬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은 역시 케인과 올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는 점인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잘 메워나갈지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밀러가 없는 공격진을 네. 꾸려야 되거든요. 밀러 없이 어떻게 뎁스를 채워나갈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뮌헨입니다. 바이언도 한 자리 정도만 바꿔주면 케인 좋고 올리세 좋고 무시알라 대단하기 때문에 네. 그 사네 자리만 좀 바꿔주면 훌륭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레앙이니 뭐니 선수 링크가 나는 거잖아요. 왼쪽인 보강을 이제 네.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여기도 유럽 강력하죠. 예. 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뭐 공미 자리, 올모를 일단은 좀 배치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공격진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국내 트랩을 달성했고요. 맞아요. 라리가 102골을 넣었고 정말 골 많이 넣었고.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그냥 미친 쓰리톱입니다. 네. 대단하고 야말의 성장세는 이제 성장세를 넘어서 그냥 완성형 선수.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성장을 앞으로도 할 선수이기 때문에 믿기 힘든 선수입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탈락은 좀 아쉬웠고 2024년 연말쯤에 잠깐 불안정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올모의 부상 문제 공미 자리에 대한 어떤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바르셀로나도 좀 고민이 있긴 했었죠. 뭐 여기에 또 페란 같은 선수가 또 중요할 때 활약을 해주긴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 추가 고려 사항은 역시 이 공격수들 개개인의 능력도 좋지만 저는 바르셀로나의 무서움은 진짜 시너지가 대단해요. 네.
하피냐, 레비, 야말 이들은 시너지조차도 굉장하고 뭐 공격은 그런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수비 취약성. 그치. 챔피언스리그에서 인텔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뭐 근데 이거는 좀 뭐 전술적으로 워낙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는 네. 리스크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불안점을 잘 네. 균형을 잡아 나가야 공격진에게도 네.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리의 경우는 4-3-3 형태의 포메이션, 흐비차 크바라츠엘레와 우스방 덴벨레, 두에 혹은 바르콜라, 여기에 공격수 백업에 하무스 이렇게 공격진을 볼 수 있는데 주전조 크바라 덴벨레 두에는 지금 유럽에서 1등을 한 조합이고 네, 그리고 1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렇죠. 흐비차가 오면서 좀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챔피언스리그 우승 네. 그러면서 슈퍼컵 포함했을 때 쿼드러플 달성을 했고요. 음바페 이탈 이후 오히려 팀 중심의 성공적인 재편을 해냈고 어린 선수들 성장 가파르고요. 흐비차의 대단한 영향력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주문하는 강한 전방 압박, 빠른 공수 전환도 돋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그 리그 페이지 때만 전반기 부진했던 것과 그때는 아스날한테 졌어요. 네, 그때 잘 그때는 못했어. 파리가 파리 지금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 다른 팀이 됐죠. 그 시기에 한정해서 음바페 이탈 이후에 초기 적응 기간이 네. 좀 필요했죠. 근데 덴벨레가 중앙 공격수 정착을 하면서 파리는 말 그대로 포텐이 터졌습니다. 음바페 의존도 타이피 성공했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시스템 확고하게 정착을 한 24-25 시즌이 됐고요. 다음은 인텔인데 인텔의 공격진은 역시 라우타로와 티라모로 대표됩니다. 이 둘은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기여를 했고 라우타로는 구단 역대 외국인 최다 득점 기록을 네. 새로 썼고요. 리그 페이지 한정에서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인테르가 공격에서도 확실한 위력을 좀 보여줬고 라우타로와 티람의 투톱은 정말 효율적인 투톱이에요. 역습을 이끄는데 이 투톱의 위력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공격 지분이 아주 뛰어났다. 그리고 이 견고한 수비는 적어도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는 이어지는 데 성공을 했죠. 4강에 실점이 좀 많기도 했고 물론 네. 올라간 거는 주요했으니까 다만 결승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네. 하면서 전체적인 개편을 해야 되는 팀이 됐습니다. 인텔에는 감독도 키부가 부임을 했고요. 그렇죠. 선수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땐 이제 성공적인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좀 동의가 되고 결국 플랜 B의 부재는 느껴졌죠. 게다가 이제 감독 교체까지 시기가 와버려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지 이런 부분은 인테르가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26 우리가 이거는 예상이에요. 네. 링크나는 선수들 중에 그래도 꽤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우리가 넣어가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름만 살짝 등장했던 선수가 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본 다음에 누가 제일 세 보이는지 네. 한번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 비르츠가 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오피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올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온 거나 다름없죠. 이미 뭐 현지 팬분들은 그 쾰른에서 출발하는 전용기 이거 비리츠가 탈 것 같다라고 막 예상을 하고 네네. 지금 비행기 그 아. 앱 까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비르츠, 프림퐁은 오피셜이 떴고요. 자 방출 다윈 누네스. 예. 이건 약간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사항이죠 사실. 예. 팀 제가 볼 때는 아예 부설 하나 만들어야 돼요. 누네스 사우디 설득. 제발이란 네. 얘기를 하지만 근데 누네스 그래도 어쨌든 24-25 시즌 극장골 몇 개 넣어준 건 너무 고마운 순간이었고 부상 복귀 맥칼리스터 선수가 후반기 때 그리고 지금도 부상 중이거든요. 네. 아르헨티나 빠졌습니다. 6월 30일 사타구니 고관절 부상에서 좀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맥칼리스터의 부상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요. 요 중에 보면 공격 라인에 들어갈 만한 선수는 비르츠예요. 네. 그리고 아스날 장기적 9번 스트라이커가 예상되는데 일단 세슈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보니까 요케레스한테 다시 또 뭐 얘기가 네.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격 라인과 왼쪽 윙포워드를 보강할 건 맞지만 후보군에 오를 만한 선수는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까워 보이는 선수가 지금은 당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뭐 세슈코 요케레스 중에 그래도 한 명이긴 할 텐데 아마도. 왼쪽 윙포워드는 진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니코 얘기는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호드리고 얘기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일단 호드리구는 그냥 포함시키지 네네네. 않겠으나 호드리구 오면 솔직히 진짜 대박이거든요. 호드리고 오면 좀 강력해지죠. 네. 그럼 중앙 공격수가 누가 되건 아마 펄쩍 그 네. 공격진의 경쟁력이 뛰어오를 겁니다. 부상 복귀는 이제 제수스 올해 11월 말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이 선수도
계약이 돼 있는 동안에는 돌아와서 네. 잘해줘야 되니까. 뎁스를 채워줄 네. 거니까. 자, 그리고 맨시티 일단 세르키 선수 예. 영입 확정됐고 케빈 더브라이너 떠났고요. 그릴리시 지금 이적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부상 복귀는 이제 뭐 스톤스 선수 이제 6월 중순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공격진에 해당이 일단 되지 네. 않고요. 공격 라인에서는 셰르키 정도가 네. 이제 보강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셰르키도 윙포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격진에 일단 포함을 좀 그렇습니다.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첼시 델랍 영입됐고요. 네. 에스테방 윌리안 영입됐고요. 네. 기튼스 영입 가능성이 뜨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오퍼를 일단 거절했다고 하는데 방출은 일단 제이든 산초 임대 복귀가 있었죠. 네, 부상 복귀는 웨슬리 포파나 돌아와야 팀 체질이 바뀝니다. 포파나가 7월 초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복귀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뉴캐슬은 지금 노팅엄의 엘랑가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칼럼 웨이스는 좀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조엘링턴 선수 부상 복귀 6월 중순 예정이고 이삭은 프리시즌 중에 경미한 사타구니 부상에서 돌아올 거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 잘 돌아와서 우리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 이삭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유는 쿠냐 영입됐고요. 브라이언 음베모 영입 가능성이 있는데 브랜포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도 지금 요케레스가 맨유랑도 같이 계속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케레스 우리가 소식은 쭉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요 공격수 이탈은 역시 레시포드를 어떻게든 좀 내보내려 한다 정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마티스텔의 임대 이후 영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뭐 다양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티모 베르너 임대 복귀로 일단 방출이 됐습니다. 부상 복귀는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 A매치 경기를 뛰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몸 상태는 아직이거든요. 6월 중순이나 말쯤 돼야 확실한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쿠루셉스키 무릎 부상 8월 말쯤 돌아올 거라는 기사가 있고 메디슨도 6월 말쯤에 무릎 부상이 또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조합을 해서 네. 등급과 이 우리가 순위를 한번 매겨봅시다. 그렇죠. 일단 리버풀 누이스 디아스, 학포, 비르츠 왼쪽 윙포워드 가능하고요. 윙포 가능. 그리고 누이스 디아스, 조타, 비르츠 최전방 가능합니다. 가능. 그리고 살라 오른쪽 가능합니다. 공미를 둔다면 비르츠 공미에 세울 수 있습니다. 비르츠 다 써먹네요. 다 써먹어요. 네, 전부 다 오른쪽도 뛰라면 뛰어야 될 겁니다. 예. 네, 상황에 따라서 비르츠. 농담이 오른쪽은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고 어쨌든 왼쪽 최전방 공미 다 가능합니다. 살라 비르츠의 엄청난 창의력과 득점력 그리고 공격진이 대부분 다 빠르거든요. 다재다능합니다. 검증된 득점원 살라가 있죠. 네, 그리고 우승을 경험했다는 선수들의 우승 멘탈리티도 리버풀의 플러스가 됩니다. 네. 약점이라면 역시 이 중앙 공격수 문제가 제일 커요. 그게 영입이 될지 안 될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를 그래도 데려와야. 왜냐면 살라라는 주요 득점원이 있는 건 좋지만 네. 이 선수도 중앙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살라에게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영입생에겐 항상 따라오지만 비리츠 적응 여부 일단 봐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등급은요. 저는 A를 주겠습니다. 저도 A 인정합니다. 네. S를 받으려면 공격수가 더 좋은 공격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A 충분하다. 네, 저는 그래서 저도 A를 네. 매기도록 하겠고 아스날 4-3-3 형태인데 왼쪽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아직 유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기 네. 때문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왼쪽 이게 일단 감점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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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전방 하베르츠 혹은 새로운 9번 공격수. 이게 지금 누구일지 봐야 되겠지만 네. 누군가 데려오긴 할 거예요. 세시코일지 요케레스일지. 네. 오른쪽은 당연히 사카입니다. 강점은 사카의 아주 뛰어난 능력. 하베르츠의 연계 능력, 뭐 다재다능함, 왼쪽 윙 자리의 보강 가능성과 네. 새로운 공격수의 보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선수가 확실하게 와야 우리가 얼마나 공격진이 올라올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왼쪽 윙포워드와 그 넘버 9이 영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네. 그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점수가 바뀌겠지만 근데 아직 명확한 타겟과 가능성이 대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전 C고요. 근데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호드리고가 와요. 네. 그럼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닌 상황의 공격수들과 윙포드 조합이라면 B 상을 주기는 좀 어렵다. 네. 저는 그냥 누군가가 영입이 될 거고 네. 그 영입되는 선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소 기대 효과만 생각하면 삐프의 정도는 B. 지금 나올 수 삐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진짜 호드리구면 저도 올릴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삐플에서 내려갈 수 내려가죠. 있는 그런 좀 공격진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미쳤어. 이대로 가면은 삐플은 안 될 것 또라이 같아요. 아니야. 네. 그래서 누군가는 보강을 네. 할 거란 전제하에
누가 와도 삐프의 정도의 음. 최소 상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어쨌든 아스날 리버풀만 비교해 보면 리버풀이 우위입니다, 당연히. 네, 기대치가 좀 크죠. 공격 라인에서. 다음은 맨시티인데 왼쪽 포든 도쿠, 최전방 홀란 마르무시 왼쪽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일단 셰르키, 사비뉴 네. 이런 선수들을 좀 예상해봤습니다. 뭐 포든이 또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도 네. 있을 거고요, 당연히. 강점은 역시 홀란의 대단한 득점력. 포든 그래도 다음 시즌은 잘하지 또 않을까. 올라와야죠. 원래 잘 올라와야죠. 올라와야죠. 예. 예. 그리고 셰르키의 높은 잠재력과 창의성, 도코 사비뉴의 빠른 발, 그리고 일단 기본은 깔고 가는 과르디올라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점, 더브라이너의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데 셰르키가 왔다고는 하지만 더브라이너가 너무나도 대단한 그쵸. 선수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혼란에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원을 얼마나 일관되게 해줄 그렇지. 것이냐 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창의성을 가진 선수들의 팀 적응 여부가 그래서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맨시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B보다는 A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만약에 A가 8, 9, 10점, 네. 8점, 9점, 10점을 A의 어떤 그 안에서 좀 더 쪼개서 본다면 리버풀이 9고 맨시티가 8 같은 느낌? 왜냐하면 포든이 다음 시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죠. 그 다음에 셰르키는 저는 잘할 거라고 보지만 적응의 시간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다면 당연히 9 이상을 줄 수 있으나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변화되는 혹은 폼이 안 좋았던 포든으로 봤을 때 A로 묶이지만 리버풀이랑 딱 비교했을 때는 한 반 단계? 약간 아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골잡이는 사실 맨시티가 혼란 마르무시 둘 다 있고 그건 짱이죠. 둘의 또 득점력이 네. 대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A로 좀 매겨봤고요. 다음은 첼시인데 왼쪽 네토 혹은 새로운 영입, 최전방은 잭슨, 델라, 오른쪽은 마두에케, 에스테방 윌리안, 상황에 따라서는 파모의 오른쪽 경우도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점은 역시 선수들 다 젊고 역동적이고요. 파머의 퀄리티 대단하고 네. 마레스카의 시스템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더 많이 입혀져 있을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 델랍 영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갖춰진 점 좋은 요소죠. 약점은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잭슨의 일관성 변수죠. 델랍이 얼마나 잘할지 아직 모릅니다. 일관성 있는 엘리트 득점원이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제 등급은 B. 저는 B. 근데 여기서 델랍이 얼마나 적응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아스날을 되게 너무 냉정하게 보는 건지 저는 아스날보다 나아 보이거든요. 오히려요. 그래서 B보다 이게 높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A는 아니에요. 전 그래도 사카라는 선수가 너무 커서. 그건 맞아. 네. 그래서 저 아스날은 그래도 B풀. 그러면 B 뿌리고 형철이는 첼시는 B. 네. 일단 뭐 그렇게 가시죠. 네. 왜냐면 왼쪽 윙 기튼스는 저는 아직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마두에케의 활약도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B 정도를 일단 좀 보고 다음 뉴캐슬입니다. 고든, 이삭, 그리고 오른쪽은 머피 혹은 엘랑가 얘기가 좀 네. 있어요. 엘랑가 링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점은 이삭의 대단한 기량, 마무리 좋죠. 고든의 저돌성, 예. 머피도 지난 시즌 한정에서 크로스 좋아졌어요. 이삭을 잘 지원해줬고 엘랑가가 영입이 된다면 그 속도와 활용 능력, 역습에서의 특히 기여도가 대단할 거고 응집력이 있어요. 팀 자체가 보면 기동력이나 전술 구사력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데 약점은 이삭의 백업, 칼럼 윌슨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일단 백업 자체가 이삭만큼의 백업은 좀 그는 좀 없죠. 그리고 이삭이 그래서 부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이 되겠고 고든도 스탯이 23, 24 시즌만큼 좀 더 다시 올라오긴 해야 돼요. 그래야 뉴캐슬의 팀 공격 자체가 더 확실해질 거고 머피 엘랑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엘랑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머피 선수도 지난 시즌 잘하긴 했지만 얼마나 좀 더 봐야죠. 일관되게 활약을 해줄지는 변수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뉴캐슬도 그냥 B를 주겠습니다. 네. 다음 맨유 예상 포메이션 3-4-3. 네. 네. 쿠냐, 브루노 일단 이선에 은베모, 디알로 네. 다 쓸 수 있는데 은베모는 일단 잠재적 영입 대상이고요. 요케레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케레스도 일단 잠재적 영입 대상이고 요케레스, 지르크제 이렇게 일단 가능하다면 이렇게 공격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야 이게 영입이 만약에 다 돼서 쿠냐, 요케레스, 은베모면 완전 이거 황골 탈퇴거든요. 진짜 한골 탈퇴. 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영입된 건 아니죠. 아니긴 하죠. 쿠냐 하나만 지금 오피셜입니다. 네, 은베모, 요케레스는 아직 모른다는 점. 강점은 쿠냐의 프리미어리그 경험과 다재다능함. 아마드 디알로 성장했다는 것. 요케레스가 온다면 요케레스의 득점 잠재력.
잠재력이라 표현한 이유는 이 또한 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요. 일단 네. 영입도 안 된 데다가 음. 됐을 때 사실 요케레스도 약간 물음표가 붙는 선수예요. 그쵸. 워낙에 최근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넘어와서 실패를 했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루노의 창의성 강점입니다. 네. 약점이라면 24-25 시즌에 공격 문제가 맨유가 이미 너무 컸다는 거. 너무 심했죠. 그리고 신규 이적생이 많아서 그 자체로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고 아모림 전술의 성공 여부도 지금은 모릅니다.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도 큰데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이 물음표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은 아닌 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볼 때 요케레스랑 은벤 무조건 영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새 판을 짤 수 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요케레스와 은베모가 모두 다 온다면 전 삐뽀를 줄 수 있다. 적응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이름값과 특히나 쿠니아 은베모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보여준 바가 있는 선수들이라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만 놓고 봤을 땐 점수를 좋게 줄 수 없고 네. 저는 삐뿔 이상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저는 된다면. 아모림 감독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잘 극복이 된다면 잠재성은 충분히 2위로 올라갈 만한 잠재성이 있다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왼쪽인 솔랑키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테일도진 가능성이 있고 쿨루셉스키와 존슨 오른쪽 공격수가 좀 되죠. 강점은 손흥민, 쿨루셉스키, 메디슨 지금 부상 중인데 이 선수들 이제 다음 시즌은 돌아와서 또 뛸 거고 솔랑키의 프리미어리그 득점력, 존슨의 빠른 발, 텔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텔은 그래도 포스트코글루보다 좀 더 잘 쓰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겠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텔 자체가 근데 좀 더 폼이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 약점은 새 감독의 전술 구현 어쨌든 포스트코글루에서 이제 새 감독으로 네. 오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좀 그죠. 예상이 되고 텔의 미래 겉이 아직 불확실하고 텔의 잠재성도 지금은 좀 불확실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솔랑키가 그래도 득점력을 보유한 선수긴 한데 일관성은 본인도 좀 더 성장이 필요하고 지난 시즌 부진이 너무 커요. 보강이 지금 누가 될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되기도 하고. 저는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을 봐야 되겠지만 B를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저는 오히려 영입이 은베모와 요케레스가 된다고 하면 맨유가 훨씬 나아 보인다. 왜냐하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넌 존슨은 올해 이상하게 스탯이 좀 잘 쌓였고 네. 특히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중요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글쎄요 저는 되게 기량이 높은 선수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C. 네. 여기도 글쎄요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팀이라고 봐요 공격 라인에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도 새 감독 새 판 짜는 거는 그치. 열어두고 봐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 10위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저는 일단 지금만 놓고 봤을 때 2강으로 봅니다. 네.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날은 일단 중에 두겠습니다. 영입하게 되는 거를 봐야 되니까. 알 수 없기 네. 때문에 뉴캐슬, 첼시가 저는 같이 중에 들어갈 수 있다. 맨유랑 토트넘 물음표인데 영입이 다 된다라는 전제 아래 저는 맨유는 강과 중 사이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토트넘이 제일 약해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영입도 지금 뭔가 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영입이 다 된다고 봤을 때 3강 3강. 아스날이 잘해야 됩니다. 네. 3강 1중강 맨유 2중 뉴캐슬 첼시 1약. 왜냐면 토트넘 링크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영입하는 거를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없어. 링크가 텔? 예. 이미 우리가 봤잖아. 잘 안 되는 걸. 폭발성 있는 포워드들의 조합을 생각을 해본다면 토트넘은 이중 제일 공격 라인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은베모와 요케레스 영입 여부가 전 제일 진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맨유는. 네, 그게 잘 돼야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가 좀 네. 될 수 있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가 생기지 않을까. 자 이렇게 공격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우리가 미드필더 수비 라인도 하나씩 네. 가보시죠.